안녕하세요. 옛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둔 40대 끝자락의 아저씨입니다. 늦게 결혼해 자식을 낳다 보니 아이들은 아직 학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친구들은 벌써 자식들을 중고등학교에 보내며 각자의 시간을 가지는데 제 아내와 저는 매일이 육아 전쟁이네요. 체력적으로 지치는 날도 많지만 그래도 주변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 이때가 가장 아이들 부모를 필요로 하는 때라서 그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 많은 시간을 아이들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 중엔 자식 다 키워놓고 나니 섭섭함을 느끼는 친구도 있어요. 아무리 애지중지 키워놓으면 뭐하냐? 중학교 들어가더니 자기 방에 틀어박혀선 말도 못 걸게 해. 자식 키워놔도 전부 소용없어. 늙으면 내 옆에 마누라가 최고지. 아이가 어릴 때부터 매일 옆구리에 끼고 다니더니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소원해진 것이 못내 서운한지 저렇게 말하더군요. 아직 제가 겪은 일은 아니지만 그 마음이 어떤 건지 짐작이 됐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더욱더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허투루 보내지 않으려고 애를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엔 아내와 저도 처음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차박이라는 걸 해봤습니다. 아내가 얼마 전부터 한참 인터넷을 뒤져 찾은 곳이었는데 가평에 있는 캠핑 명소라더니 정말 그 명성이 하나도 아깝지 않을 만큼 좋은 곳이었어요. 경치가 좋고 캠핑족을 위한 부대 시설도 잘 갖춰져 있어서 즐겁게 놀다가 뒷마무리까지 깨끗이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도 집에만 있을 땐 천둥 벌거숭이가 따로 없어서 어지를 줄만 알지 치우는 건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안 하더니 밖에 나가선 곧잘 따라주더군요. 앞으로는 종종 이런 시간을 가지며 내 자식들에게 좋은 곳도 많이 보여주고 또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보다 더욱 값진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네요. 캠핑에서 돌아온 저녁엔 피곤해하는 아이들을 일찍 재우고 아내와 맥주 한잔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새 애들 보고 있으면 후회되는 게 참 많아. 그래? 난 그래도 우리가 나름대로 부모 노릇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너무 나 편할 대로 생각하는 건가?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좀 더 빨리 결혼해서 자식을 낳을 거라는 후회가 되네. 애들 중고등학교에 대학까지 가면 내 나이가 60이 넘는데 아직은 자식들이 바라는 거 해주며 버틸 재간이 있지만 그때가 되면 늙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봐 그게 걱정이야. 당신 참 걱정도 사서 하는 스타일이다. 대학까지 키워놓으면 자기 앞길은 자기가 찾아가야지. 당신 걱정대로라면 우린 죽을 때까지 애들 뒷바라지나 하는 거야. 대학 가면 끝인가? 취업 준비해, 결혼해. 또 지 자식들 낳아서 우리한테 떠맡기려고 들어봐. 애시당초 애들 성인 되면 보살피는 건 손 떼야 해. 아무튼 괜한 걱정하지 말고 얼른 맥주 마저 마시고 주무셔. 아내가 제가 하는 쓸데없는 걱정에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웃음을 보여주며 덧붙였습니다. 결국 순리대로 살아가는 거야. 지금 애달복달 해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 차라리 오늘 하루를 감사하면서 즐겁게 살아가는 게 더 낫지 않아? 저 또한 결국 순리대로 살아간다는 걸 모르는 건 아니지만 제가 자라며 놓쳤던 많은 것들을 제 자식들은 전부 누리길 바라는 마음에 더 안절부절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릴 적 부모님의 이혼으로 할머니들 손에서 자랐어요. 제가 할머니들이라고 하는 이유는 저에겐 2명의 할머니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 분은 할아버지의 본처인 큰 할머니이고 다른 한 분은 아버지를 낳아주신 작은 할머니예요. 큰 할머니가 결혼하고 10년이 되도록 아들을 못 낳자 할머니들의 시어머니, 그러니까 저에겐 증조 할머니가 되는 분께서 작은 할머니를 드렸다고 해요. 작은 할머니가 들어오고도 한참을 아들을 못 낳자 셋째 며느리까지 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작은 할머니가 아버지를 임신하셨다고 합니다. 그 덕에 할아버지께서
셋째 마누라까지 얻는 일은 없게 되셨죠. 큰할머니는 종종 그 시절을 떠올리며 고개를 내젓곤 하셨습니다. 세상에, 저 어린 여자를 네 할아버지 마누라 삼으라고 시어머니가 데려왔는데 하도 어이가 없어서 남는 방도 없는데 어디서 재울 거냐 물었지. 아이 그랬더니 날 보고 셋이 한 방에 같이 자라고 하지 않겠냐. 그렇게 큰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중간에 두고 작은 할머니와 한 방을 쓰셨다고 해요. 그 바람에 큰할머니는 밤만 되면 동네 한 바퀴를 천천히 돌다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잠을 자러 방에 들어가곤 하셨답니다. 아무리 옛날이라 아들이 최고인 줄 알던 시절이지만 말만 들어도 소름이 끼칠 지경이었어요. 저였다면 시어머니고 남편이고 절대 용서하지 못하고 살 것 같은데 어떻게 큰할머니와 작은 할머니는 견디고 살 수 있었을까요? 두 할머니가 모든 것을 받아들인 반면 하늘은 금수만도 못한 짓을 용서하지 못했나 봅니다. 아들이라면 못할 짓이라고는 없을 것 같던 증조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결국 제 아버지가 태어나는 걸 보시기도 전에 사고로 함께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그 후에 큰할머니와 작은 할머니는 40년의 세월을 두 분이서 함께 사시며 아버지를 키우셨습니다. 어머니가 둘이라는 건 어떤 삶이었을까요? 사실 저는 한 분의 어머니도 계시지 않았으니 아버지의 삶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오로지 아버지만 바라보고 사시는 두 어머니가 아버지에겐 어쩌면 독이 되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중학교 졸업을 앞둔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다니는 학교로 난생 처음 보는 아줌마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한참 7교시 수업을 앞두고 청소 시간이었어요. 정우가, 담임이 너 교무실로 오래. 나? 왜? 아이 몰라. 담탱이 옆에 아줌마 있던데 너희 엄마 오신 거 아니야? 이미 말씀드렸듯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엄마 없이 자랐어요. 하지만 진짜 친한 친구들을 제외하곤 그 사실을 아무도 몰랐기에 절 부르러 온 같은 반 친구는 교무실에 있는 아줌마가 저희 엄마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학교를 다니는 내내 한 번도 누군가 절 찾아온 일이 없었기에 저는 의아해하며 교무실로 갔습니다. 교무실에 담임 선생님과 함께 있는 아줌마는 본 적 없는 사람이었어요. 정우가, 아주머니께서 너랑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셔. 오늘은 저녁 수업 듣지 말고 아주머니랑 천천히 이야기 나누라. 평소에 호랑이 선생님으로 수업이나 자율학습을 빠지면 얄짤 없이 혼을 내던 담임이었기에 그 상황이 더욱 이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공식적으로 야간 수업도 빼먹을 수 있고 또 그 아줌마가 맛있는 고기도 사준다고 하니 저는 가방을 챙겨 아줌마를 따라 나섰어요. 사실 제 마음 깊은 곳에선 이 아줌마가 우리 엄마를 알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했어요. 더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 엄마가 날 찾아온 거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제가 3살쯤 되었을 때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저에겐 어릴 적 엄마에 대한 기억은 없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엄마 얘기를 할머니들과 아버지께 자주 묻곤 했습니다. 큰할머니는 엄마를 기억하실 때 망할 년, 남편 귀한 줄 모르는 년으로 기억하셨고 작은 할머니와 아버지는 기억이 잘 안 난다고만 하셨어요. 글쎄다, 아이 같이 살기만 했지 각자 사는 게 바빠서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해. 저는 할머니들과 아버지의 영향으로 엄마에 대한 그리움과 미움을 함께 가지고 자랐어요. 그래서 그날 저를 찾아온 아줌마의 따뜻한 눈빛에 제 엄마이길 바라면서도 한편으론 이렇게 나를 따뜻하게 바라보는 사람이 엄마일 리 없다는 생각도 했어요. 뭐 결론만 말씀드리면 어머니가 맞았습니다. 엄마 원망 많이 하면서 자랐지. 항상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었어. 네가 더 잘하면 날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날 엄마는 그동안 제가 몰랐던 할머니들과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결혼 얘기가 나올 때까지만 해도 네 아버지 사정이 어떻게 되는지 꿈에도 생각 못하고 살았단다. 유복자로 자랐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2명의 엄마가 있을 거라곤 상상하기 힘들잖니. 네 아버지도 그게 걸림돌이라고 생각했는지 네 할머니들에 대해선 입을 딱 닫고 있다가 상견례 날 잡아놓고 얘기하더라. 그래도 그땐 네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컸으니 엄마도 그 결혼을 밀어붙였지. 근데 또 그렇게 상견례하고 날짜까지 잡고 나니 이번엔 시골에 가서 2분을 모시고 살자는 게 아니겠어. 시어머니 한 명도 건사하기 힘들지 싶어서 싶다고 했더니 그럼 헤어지자고 하더라. 알겠다고 하고 돌아섰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는지. 놓친 애들이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냥 눈 딱 감고 들어가 살까 고민하던 와중에 널 가졌다는 걸 알게 됐어. 그걸 핑계로 어찌어찌 결혼하고 시댁에 들어가서 살게 된 거야. 거기서부터가 내 실수였지 싶다. 엄마의 말씀은 그랬어요. 아버지와는 사는 동안 큰 문제가 없으셨대요. 오히려 서로 뜻이 맞는 부분도 많고 좋은 시절도 많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왜 헤어지신 거예요? 서로 원수가 된 것도 아닌데 굳이 이혼하시고 또 왜 저는 한 번도 보러 안 오셨어요? 네 큰할머니 말이다. 지금도 그 노인네 성질이 보통 넘을 것 같은데 안 그러니? 엄마는 큰할머니의 등살에 못 이겨 결국 이혼까지 하시게 됐다고 해요. 기차 화통 삶아 먹은 것처럼 목소리가 큰 사람이 툭하면 호통을 치는데 도저히 그걸 버텨낼 재간이 없었다고 합니다. 거기다 작은 할머니와 아버지는 큰할머니의 그런 고압적인 태도를 당연한 듯 받아들이고 심지어 엄마에게도 제발 분란 일으키지 말고 얌전히 살려고 하셨대요. 내가 별난 건지 몰라도 도저히 네 큰할머니를 이해 못하겠더라. 한 번은 네 아버지랑 내가 싸운 적도 있단다. 너한테 구구절절 설명할 순 없지만 살다 보면 별것 아닌 일로 싸우기도 하고 그러기 마련이야. 그날 아버지와 엄마의 싸움도 그리 큰 일은 아니었대요. 평소에 아버지가 워낙 표현도 없으시고 유유자적하시는 편이라 답답한 마음에 한 소리를 하셨다더군요. 어찌된 양반이 매일 그렇게 속이 편한지 모르겠네. 농사 짓고 살자고 날 데려왔으면 하다못해 밤매는 신용이라도 좀 하라고 한 소리 했지. 매번 어머니들이랑 나한테 떠넘기고 혼자 선비처럼 살 요량이라고 했더니 네 큰할머니가 먹고 있는 숭늉 그릇을 나한테 냅다 던지는 게 아니겠냐. 그러면서 남편 알기를 그렇게 우습게 알고 살 거면 당장 갈라서라고 소리소리 치시더라. 엄마가 못 참고 냅다 이혼하겠다고 대들었더니 정욱이 널 다시는 볼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곤 그 길로 밭으로 가셔서 내가 짐 싸서 나갈 때까지 며칠을 집에 안 들어오시더라고. 네 작은 할머니랑 아버지가 날 보고 하도 한 번만 숙이고 가라고 성화를 부려서 죄송하다 말하러 나갔었는데 큰할머니 기세가 워낙 완강해서 그냥 돌아섰단다. 물론 엄마는 그날 있었던 일만으로 이혼을 결심한 건 아니라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집안에 틀어박혀 책만 읽는 선비 중에서도 으뜸 가는 선비였다고 합니다. 엄마는 큰할머니 등살에 뼈에 가죽밖에 남지 않을 만큼 살이 빠졌는데 안 그래도 하얀 피부를 가진 아버지는 더욱 뽀얗게 살결이 살아나더래요. 그래서 억울한 마음에 10년이 넘는 세월을 자식이고 뭐고 모른 채 살아왔다고 하셨습니다. 이 집 와서 연락하는 게 너한테 잘하는 짓인지 고민이 많았다. 어떤 날엔 네가 나한테 돌을 던지고 욕을 하는 꿈을 꾸기도 했었어. 그런 꿈을 꾸고 난 후엔 더욱 용기가 안 나서 울기도 많이 울었단다. 미안하다 정우가. 그 세월을 어찌 보상할 수 있겠냐만 이제라도 부모 자식 간의 정을 쌓으며 살고 싶은 이 어미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겠니? 엄마는 말을 미처 끝내기도 전에 눈물을 흘리시며 겨우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그때 제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행복하다는 생각이 컸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일순간에 이분이 내 엄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도 아닙니다. 참 묘한 기분이었어요. 엄마를 만나는 상상을 가끔 했었는데 상상 속에선 만나자마자 한눈에 알아보고 또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눈물이 흐르는 그런 그림을 그렸었죠.
마치 영화나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감동적인 장면이요. 심지어 혼자서 얼마나 심취했는지 그런 상상을 할 때면 몰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실제로 제가 엄마에게 느낀 감정은 좋은 이웃을 만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따뜻하고 즐겁고 또 만나고 싶은 그런 이웃을 만난 것 같았죠. 그리고 만약 다시 볼 수 없다고 해도 잊고 살아가는 그런 이웃이요. 그날의 만남을 뒤로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니 큰할머니가 어찌 알았는지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짐승 새끼도 키워주는 애는 저버리지 않는다. 그런데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냔 말이야? 큰할머니는 제가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엄마를 찾는다고 한바탕 호통을 치셨어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어찌나 간사한지 그 끝을 알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저는 엄마에게 딱히 따로 만나고 싶진 않다고 말하고 온 참이었어요. 가슴 저 아래쪽에서부터 제가 엄마를 몰래 만나는 것이 절 키워준 할머니들에게 못할 짓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 사정도 모르고 저렇게 호통을 치시는 그 바람에 제 마음속엔 순식간에 큰할머니에 대한 반감이 생겼어요. 엄마가 날 버린 것도 아니고 할머니 때문에 전부 이렇게 된 거잖아요. 할머니만 아니었으면 아버지랑 엄마 그리고 작은 할머니까지 여태 다 같이 살 수 있었어요. 할머니가 아버지를 낳은 것도 아니면서 왜 그렇게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거예요? 결국 저는 해서는 안 될 말까지 전부 쏟아내고 말았어요. 언제나 고집센 독불 장군이었던 큰할머니도 제 말이 상처가 되었는지 더는 아무 말씀 안 하시더군요. 그리고 며칠을 큰할머니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제 마음에 캥기는 게 있어 할머니를 피한 것도 있지만 할머니께서도 제가 일어나기 훨씬 전에 밭으로 일을 가셨다. 제가 잠든 후에야 집으로 돌아오셨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큰할머니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평소같이 저를 대해주셨습니다. 저에겐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손수 챙겨주시고 또 잔소리도 하시고요. 하지만 저는 그런 큰할머니를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사춘기가 시작된 건지 그때부터 큰할머니에 대한 미움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감정의 골이 깊어질수록 엄마를 잃게 된 것이 큰할머니의 잘못 같았고 나중엔 작은 할머니와 아버지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 생각되어 두 분께도 나를 세워 대했어요. 그렇게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다니는 3년 동안도 그 골은 채워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깊어졌습니다. 나중엔 할머니들과 아버지 앞에선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닫아버렸어요. 심지어 고3이 되었을 땐 담임선생님이 진학 상담을 위해 아버지를 학교로 오시라고 했는데 그것도 전하지 않고 혼자서 결정했어요. 나중에 아버지께서 그 사실을 알게 되셔서 무척이나 화를 내셨습니다. 대학을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네 인생의 첫 결정인데 최소한 가족들에게 얘기는 할 수 있었잖냐. 이 가족 생각은 요만큼도 안 하는 거야. 하지만 여전히 사춘기를 앓고 있던 저는 아버지의 말씀에 바로 대들었어요. 아버지랑 엄마랑 헤어질 때 제 생각은 조금이라도 해보셨어요? 제가 어떻게 될지는 생각도 안 하고 그저 할머니가 이혼하라니까 시키는 대로 하신 거잖아요. 제가 대학을 가든 안 가든 그게 아버지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아버지 인생을 바꾸는 거 아니잖아요. 제 말에 아버지는 난생 처음 제 뺨을 후려치셨어요. 한 번도 겪지 못한 일이라 크게 당황했지만 잠시 후 제 기세는 꺾이기는커녕 오히려 독이 올라 아버지와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크게 싸우게 되었습니다. 기생 큰할머니와 남들이 뭐라 해도 항상 웃기만 하시던 작은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우리 부자를 말릴 정도였어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가족이라고 몇 명이나 된다고 이렇게 싸우는지 모르겠구나. 애비는 이제 그만해라. 정욱이도 생각이 있어서 한 행동일 게야. 이만하면 충분해. 정욱이 너도 얼른 아버지한테 죄송하다고 해라. 할머니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이놈의 집구석. 학교 졸업하면 바로 나갈 거니까 다들 저는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사세요. 제 속에 담겨있던 화가 그리 많았는지 저도 그날 처음 알게 됐어요. 그 일이 고3 여름쯤 있었던 일인데
그 이후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올 때까지 저는 가족들과 대면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가게 되었어요. 군 생활은 남자들이라면 대부분 공감하시겠지만 딱히 돌아가고 싶은 기억은 아니에요. 하지만 무척이나 좋았던 점도 있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죽을 맛이었어요. 매일 선임들 눈치 보느라 우둔했던 제 성격도 눈치 백단으로 바뀌며 천천히 적응해 갔어요. 그래도 시간이 흘러 계급이 올라가니 조금씩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군대 후임 중 한 명과 친하게 되었어요. 대학교에서 사진을 전공하는 친구였는데 동갑이라 제대 후엔 말도 놓고 친하게 지냈어요. 그 친구를 통해서 저는 처음으로 사진의 매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진이라면 찍는 것도 찍히는 것도 관심 없던 저였는데 친구를 따라 출사라는 걸 한번 나가본 후에 저 또한 카메라의 매력에 완전히 빠지게 된 거죠. 사실 그때까지 저는 인생의 목표랄 것도 없고 딱히 꿈도 없었어요. 그런데 난생 처음으로 하고 싶은 일이 배우고 싶은 일이 생긴 거였어요. 처음엔 독학으로 사진을 배울까 싶어 이것저것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카메라의 렌즈에 장비만 해도 엄청나게 돈이 들더라고요. 또 그뿐 아니라 취미가 아니라 나중에 직업으로 삼겠다고 하면 하나부터 열까지 차근차근 배워나가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장에 군 제대하고 배달 아르바이트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데 사진을 배운다는 게 가당키 나겠습니까? 방법이 없을까 고민해봤지만 아버지의 도움을 받는 것 말고는 다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때 그 일이 있고 쭉 대면다면한 상태에서 바로 군대를 가고 또 제대 후엔 독립을 하는 바람에 가족들과 사이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 게 아니라도 군대까지 다녀온 처지에 집에 손을 벌린다는 게 내키지 않더군요.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꿈을 접어야겠다 마음먹었을 때 저는 친구의 도움으로 작은 사진관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진관이라고 해도 하는 일은 전혀 관련 없는 게 대부분일 거야. 동네 작은 사진관이라 네가 기대하는 그런 일은 아닐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일과 끝나면 사장님한테 조금씩 배울 수 있어. 어때? 생각 있어? 친구의 말에 저는 두말 않고 좋다고 했어요. 그렇게 시작한 일은 친구의 말 맞다나 사진과 전혀 관련 없는 잡무였습니다. 그나마 일과 시간이 끝난 후에 사장님이 1시간 정도 렌즈 사용하는 방법이며 기술적인 것들을 알려줘 사진에 대한 제 목마름을 조금이라도 채울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한 해 두 해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제 일은 여전히 제자리였고 사진에 대한 갈증은 더욱 커진 상태였어요. 결국 저는 더 늦기 전에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실 제가 모아둔 돈만으로는 학교를 간다는 건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제가 몇 년째 사진관에서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신 아버지께서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정욱이 네가 사진의 뜻이 있다니 차라리 학교를 가서 전문적으로 배워보는 건 어떨까 싶구나. 더 늦기 전에 제대로 시작해봐라.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만 사나이 자존심에 선뜻 좋다는 말이 안 나왔어요. 아버지는 그런 제 속마음도 모두 읽으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네 힘으로 해내고 싶어 한다는 거 알고 있다. 하지만 도움 받을 줄 아는 것도 일종의 능력이야. 그리고는 제가 대답을 하지 않자 아버지는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리고 며칠을 연락이 없으셨습니다. 그때 제 속이 어찌나 바짝바짝 타던지요. 그냥 눈 꼭 감고 감사하다고 받았어야 했는데 그놈의 자존심이 뭔지 후회가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버지께서 다시 한번 연락을 하셨어요. 네 뜻이 어떤지 분명히 알겠구나. 이번엔 내가 부탁이 있어서 연락했다. 네 할머니들도 연세가 많으신데 이 조금이라도 더 고우실 때 사진을 준비해두는 게 맞지 싶구나. 그런 거라면 저보다는 사진관에서 찍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저희 사장님한테 말씀드려 놓을 테니까 시간 맞춰서 두 분 모시고 오세요. 아니다. 이 사진관에서 벽 두고 찍을 거면 동네 사진관에서도 충분하지. 아버지 생각엔
좋은 데서 예쁘게 차려입고 찍은 사진이 더 좋을 것 같구나. 아버지는 제게 할머니들의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진을 본 후에 제게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네가 예쁜 사진을 많이 찍어오면 내가 너한테 투자를 하는 게 어떻겠냐. 대신 네 실력이 부족하다 여기면 나도 투자할 마음은 없다. 이 정도면 네 뜻과도 어긋날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생각은 어떠냐? 아버지의 제안 자체는 마음에 쏙 들었지만 할머니들과 어디 교회로 나가서 하루를 보내야 한다는 게 영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어릴 때의 미운 마음이 남아서는 아니지만 자란 세월만큼 멀어진 것이 그 까닭이겠죠. 하지만 한편으론 인물 사진을 찍어볼 기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참 고민 후 여러 가지 제 계산으론 해볼만 하다 싶어 아버지께 알겠다고 대답하였어요. 그리고 바로 날을 잡아 휴일 하루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어차피 아버지가 운전해주는 차를 타고 가서 편하게 사진만 찍고 오면 되겠다 여겼는데 웬걸요? 아버지께서 차키를 저에게 주시는 겁니다. 너랑 할머니들만 가는 거다. 아버지는 할 일이 많아서 같이 못 가. 당황스러운 마음에 텐마루에 앉아 계신 할머니들을 보았어요. 오랜만에 외출이라고 10년은 더 묵혀둔 꽃무늬 블라우스를 입고 한껏 치장을 하셨더라고요. 햇빛에 그을려 새까매진 피부에 누렇고 파란 꽃이 그려진 블라우스를 입은 모습이 참 안 어울리더군요. 그런데 그 풍경이 제 마음을 할머니들과의 외출로 잡아 끌었습니다. 텐마루에 대롱대롱 매달린 할머니들의 발끝에서도 이번 외출에 들떠 있다는 것이 느껴졌거든요. 알았어요, 아버지. 그럼 여기서 멀지 않은 데로 다녀올게요. 그걸 깜빡할 뻔했구나. 여기 주소 있으니까 이리로 가거라. 하루 숙박도 잡아뒀다. 아버지가 주신 쪽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자로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요새라면 1시간 좀 넘게 걸리는 거리인데 그 당시 도로 사정으로는 꽤나 멀찍이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아버지, 여기 가려면 한나절이에요. 너무 멀어요. 그래서 숙박도 잡아놨다 하지 않냐? 할머니들 모시고 오랜만에 나가는 거니까 좋은 데 가서 고운 사진 많이 찍어 와라. 아무래도 할머니 중 한 분이 쓴 글자 같은데 작은 할머니는 글을 모르시니 큰 할머니가 적어둔 주소겠죠. 그 순간 또다시 큰 할머니 소나기의 집안이 들썩인다는 생각이 들어 기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부터 삐걱거린 여행은 가는 내내 문제를 달고 다녔어요. 주로 문제거리는 큰할머니가 만드셨죠. 안 그래도 목소리가 큰 양반이라 그냥 하는 말도 귀청이 따가운데 사서건건 뭐가 그리 불만인지 모르겠더군요. 특히나 작은 할머니를 대하는 태도를 보고 있자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3살 배기 어린애한테도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았어요. 어릴 때에도 생각했었지만 작은 할머니가 심성이 고운 분이라 웃고 넘어가지만 웬만큼 고약한 성격이라면 애당초 사단이 나도 크게 났을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휴게소에 들렸을 때였어요. 할머니들 가볍게 드실 간식이나 물을 사러 가려는데 큰할머니가 작은 할머니에게 화장실을 다녀오라고 퇴근을 하는 겁니다. 변소 다녀왔어. 형님, 나 오줌 안 마려워요. 출발하고서 변소 간다고 설치지 말고 시간 있을 때 얼른 다녀와. 작은 할머니가 몇 번이고 오줌이 마렵지 않다고 하는데도 큰할머니는 막무가내였어요. 변소 가고 싶다고 말만 해봐. 아주 홍군형을 내줄 테니까 알아서 해. 끝끝내 작은 할머니가 화장실을 들리지 않자 큰할머니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들으라는 큰 소리로 호통을 치셨습니다. 그런데 차가 출발하고 10분 정도 지났을까요? 뒷좌석에서 끙끙 앓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룸밀러 뒤를 보니 작은 할머니의 표정이 울상이 되어선 끙끙 앓고 계신 겁니다. 작은 할머니, 어디 불편하세요? 하지만 작은 할머니는 대답은 않고 큰할머니 눈치만 살피셨어요. 가만 보니 화장실에 가고 싶어 그러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할머니에게 다음 휴게소까지만 참으라고 말하곤 속도를 내서 달렸습니다.
큰할머니는 옆 좌석에 앉은 작은 할머니가 앓던가 말던가 들은 채도 안 하셨죠. 그러다 화장실이 꽤나 급하신지 작은 할머니의 앓는 소리가 좀 더 빨라지자 큰할머니가 큰 소리를 내기 시작하셨어요. 아이고, 밀어나. 이럴 줄 알고 내가 미리 변소 다녀오라고 몇 번이나 말했어. 내가 속이 터진다. 다음 휴게소는 얼마나 가야 나오냐? 이 할망구 방광 터지 같다. 아예 아무데나 숲 있는데 좀 세워봐라. 결국 산 안에 차를 세우고 작은 할머니는 큰 할머니의 구박을 받으며 함께 산으로 가서 일을 해결하고 오셨어요. 큰 할머니의 답답한 마음을 영 모르는 건 아니지만 생리 현상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데 너무하다 싶었습니다. 그때 제 생각엔 사람이 저렇게 막무가내라 남편 사랑도 못 받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는 사고로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도 20년의 세월을 함께한 큰할머니 걱정을 하지 않고 겨우 2년 살 맞대고 산 작은 할머니 걱정을 그렇게 하셨대요. 뭐 바꿔 생각하면 큰할머니의 팔자가 참 고단하긴 하네요. 어쨌든 할머니들과 저의 여행의 첫 번째 고비를 무사히 넘기고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간 동네는 산이 둘러싼 작은 폭포와 계곡이 있는 곳이었어요. 흔히 볼 수 있는 시골 동네지만 감춰진 계곡이 무척 아름다워서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는 곳은 전부 작품이 될 정도였어요. 출발할 때만 해도 할머니들을 모시고 멀리까지 나간다는 게 영 내키지 않았지만 막상 도착해서는 할머니들보다 제가 더 들떠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아이, 큰할머니, 저기 철쭉 앞에 서보세요. 제가 이런저런 포즈를 요구하면 큰할머니는 어색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즐겁게 모델 일을 해주셨어요. 하지만 작은 할머니는 수줍어서인지 사진 찍는 게 무척 어색해 보였습니다. 아이고, 이것 좀 해봐라, 이 여자야. 큰할머니는 작은 할머니가 답답한지 연신 잔소리를 해댔어요. 평소에 작은 할머니 같으면 큰할머니의 말에 웃으며 장단 맞추고 또 엉뚱한 소리로 가족들을 즐겁게 해주시는 분이었는데 그날은 입을 꼭 다문 채 기분이 영 좋지 않은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오는 길에 화장실 가는 걸로 큰할머니가 하도 타박을 해서 마음이 상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기회에 되는 대로 작은 할머니 마음을 풀어드려야겠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선은 사진을 찍는 게 먼저였어요. 표면상으로는 아버지와 약속을 했다는 그럴싸한 핑계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멋진 풍경을 마음껏 찍을 기회가 많지 않았기에 신이 난 거였죠. 그런데 얼마나 셔터를 눌러댄 후였을까요? 정우가, 네 작은 할머니 어디 갔냐? 이 할망구가 도대체 어디 간 거야? 한참을 저와 죽이 척척 맞아 사진 찍기 바빴던 큰할머니께서 작은 할머니가 사라졌다는 걸 먼저 눈치채셨어요. 저 뒤쪽으로 소변 보러 가신 거 아니에요? 네 작은 할머니가 나 없이 어디 5발짝이나 옮길 수 있는 양발인 줄 아냐? 그제야 저는 사진기를 내려놓고 작은 할머니를 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근방을 전부 다 돌아도 작은 할머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단이 나도 제대로 났다는 생각에 정신이 아찔해지더군요. 그러면서 또 얼마나 못난 생각이 드는지요. 할머니가 괜한 일로 트집이나 잡고 타박하시니까 작은 할머니가 숨으신 거 아니에요? 사실 연세 많으신 할머니들을 모시고 간 여행에서 제가 정신을 똑바로 차렸어야 했는데 그 책임이 무거웠기 때문인지 저는 어느새 큰할머니 탓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큰할머니에겐 누가 더 잘못했고 아니고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놈아, 우선 작은 할머니 먼저 찾은 후에 내 탓을 해도 하거라. 네 할머니 혼자 내두면 뭣도 모르고 산꼭대기까지 기어 올라가서 다시는 못 찾을지도 모른다. 큰할머니의 말씀이 100번 1000번 옳지요. 저는 탓하기를 그만두고 그 정신을 작은 할머니를 찾는 데다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근방에선 작은 할머니를 찾을 수 없었어요. 아무래도 산까지 올라갔나 보구나. 혼자서 올라갔다 산짐승이라도 만나면 어쩌려고 그러는지 도통 생각이라는 걸 안 하고 사니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구먼 그리여. 큰할머니가 펴지지도 않는 허리를 하고
산길을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셨어요. 저는 큰할머니가 앞장서서 산으로 올라가시는 걸 말렸습니다. 할머니, 산에는 저 혼자 다녀올 테니 할머니 저기 앉아 계세요. 네가 이 산을 어찌 알고 혼자 간단 말이야? 할머니도 모르시긴 마찬가지잖아요. 거기다 할머니는 저보다 걸음도 훨씬 느린데 진짜 삼짐승이라도 마주치면 어쩌려고요. 내가 나이가 먹었어도 한 번 간 길은 절대 잊는 법이 없다. 이 잔말 말고 얼른 올라가자. 큰할머니가 한번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면 동네 앞 큰 바위가 멀찍이 돌아서 딴 데로 옮겨간다고 동네 어른들이 우스갯소리로 말씀하시곤 했었는데 그 고집이 나오기 시작했네요. 결국 저는 90에 가까운 큰할머니와 함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넓게 펼쳐진 산이긴 해도 그리 높은 산은 아니어서 그나마 큰 무리가 따를 것 같진 않았어요. 거기다 다행히 사람들이 오르내리며 풀 사이로 길도 나 있더군요. 나무 틈 사이로 해도 비치고 선선한 바람도 불어오는 게 스치고 지나가면 평생 모르고 살 동네였지만 머물러 보니 이곳저곳 참 아름다운 동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한참 길을 따라 올라가는데 나무 틈 사이로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엔 산짐승 소린가 했는데 가만 들어보니 사람의 곡소리 같았습니다. 환한 대낮인데도 산속에서 들리는 울음소리가 오싹한 기분이 들더군요. 거기 근데 어머미요? 행숙이냐? 하지만 겁을 집어먹은 저와는 달리 큰할머니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들어가셨어요. 여기가 세월이 지나니까 어디가 어딘지 헷갈리네 그리요. 아무래도 큰할머니 얘기를 봐서는 언젠가 한 번은 큰할머니가 와봤던 곳이구나 했어요. 할머니를 따라 나무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니 무덤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엔 온통 눈물 범벅을 한 작은 할머니가 계셨어요. 연 생각 없이 사는구나 했는데 그래도 행숙이 네 어머니랑 아버 무덤은 기억하고 있나 보구나. 나는 세월이 지나서 그런가 어딘가 어딘지 못 찾겠었는데 행숙이 네가 나보다 나은 것도 있구나. 형님. 작은 할머니는 큰할머니를 보시곤 아예 아이처럼 목 놓아 우셨어요. 평소 같았으면 작은 할머니를 달달 볶았을 큰할머니가 아무 말 없이 멀찍이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고 앉으셨습니다. 그리곤 작은 할머니의 곡소리에 고개를 돌려 먼 하늘을 바라보시더군요. 나무숲 사이에 덩그러니 있는 두 개의 무덤과 두 할머니의 모습. 저는 이유도 모른 채 세상 서글픈 감정에 느꼈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카메라를 들어 올려 셔터를 눌렀답니다. 그날 밤 아버지가 잡아둔 민박에서 저녁을 먹으며 막걸리 한 사발을 했어요. 그때 제 나이가 20대 초반이었으니 한참 술 먹고 돌아다닐 텐데 할머니들과 술을 마시는 건 처음이었네요. 두 분 다 얼큰하게 취하셔서는 노래도 한 곡 뽑으셨습니다. 거기다 두어 잔 더 술이 들어가니 할머니가 절 붙잡고 평소 같았으면 하지 않으셨을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술주정인 듯 옛날 이야기인 듯 하셨습니다. 네 작은 할머니 행숙이 이제도 팔자가 참 곧지 못했다. 어린 나이에 시집와서 친정이라고 이 부모 형제 다 돌아가실 때까지 발길 한번 못했지 않았냐. 돌아가시고 나서도 한참이나 지나서야 한번 왔었지. 그래, 벌써 10년도 더 전에 어찌어찌 내가 주소를 알아와서 둘이서 짐 들고 버스 타고 그렇게 한번 찾아왔었단다. 친정부모 살아계실 적엔 옛날이라 멀어서 못 오기도 했지만 행숙이 저게 사는 데 있어서 요령이 부족하다고 이 친정에서도 원래 모질이라 부르면서 갖다 팔다시피 네 할아버지한테 시집 보낸 거 아니냐. 네 할아버지 사고가 나서 피가 철철 흐르는데도 이 딴 걱정이 아니라 네 작은 할머니 이 나한테 쫓겨나면 천지 갈 곳 없다고 그걸 그렇게 걱정하시더라. 나도 억센 걸로 치면 첫째 가는 사람이지 않냐. 이 별 걱정 다 안다고 한바탕 소리를 치지 않았겠냐. 그러고 석 달 뒤에 네 아버지가 태어났는데 이 참 마음이 그렇더구나.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어떻게든 산다는 생각이 들지 뭐냐. 에휴, 내가 술이 오르나 보다. 별소리를 다 나오는구나. 얼른 자리 비우고 자자. 내일 또 운전해서 가려면 한 세월이다. 할머니들과의 제 여행은 그렇게 끝이 났어요. 다음 날 돌아오는 길은 탈 없이 집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한 주가 지나 저는 인화한 사진들을 가지고 집으로 갔어요. 아버지와 할머니들과 함께 사진을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 별거라고, 아주 오랜만에 가족들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 가까워진 기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때부터였겠죠. 아주 오랜 세월 제 속에 똘똘 뭉쳐있던 갈 곳 없던 미움들이 사라지기 시작한 때는요. 그 후로 저는 아버지의 도움으로 대학에 가서 사진 공부도 하고 지금은 어엿하게 자리를 잡고 결혼도 했답니다. 지금은 세월이 흘러 두 할머니 모두 제 곁에 계시지 않아요. 이제는 하늘에서 아버지와 제가 사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실 듯합니다. 어렸을 때는 온전치 못한 가족의 모습에 원망도 많았는데 돌이켜보면 할머니들의 사랑이 느껴지는 추억들이 많아요. 어린 나이에 원망거리를 찾느라 가족의 소중함을 모르고 보낸 지난 세월이 너무 아쉽네요. 그래서일까요? 저는 제 자식들이 하나라도 더 많은 걸 보고 느끼며 가족의 소중함을 오롯이 느끼길 바라고 있답니다. 하지만 받은 사람은 그걸 모르겠죠. 제가 그랬으니까요. 지금도 어찌 사는 게 옳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다음 주말에는 할머니들과 함께 갔던 그곳으로 가족과 함께 가봐야겠어요. 이번에는 시골서 혼자 글도 쓰고 밭도 가꾸며 살아가는 아버지도 함께 모시고 다같이 가족 여행을 떠나야겠어요. 지금까지 옛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